거대한 생명체.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바다는 인간에게도 생명의 보고다. 그러나 그 바다가 변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바다를 검붉게 만드는 적조. 지금 바다는 분노하고 있다. 한려수도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연화도. 하늘에서 본 섬과 바다는 잘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바다의 재앙이 찾아왔다.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적조다. 적조는 순식간에 양식장 물고기를 떼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양식장의 그물 위로 떠오르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최악의 적조 피해다. 양식어장이 밀집해 있는 거제 앞바다.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심한 곳은 바다가 아예 검게 변했다. 돌돔을 키우고 있는 조연돌 씨의 양식장. 이번 적조로 양식장의 돌돔 14,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출하 직전에 당한 떼죽음 앞에 조연돌 씨는 그만 말을 잊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물고기들. 어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적조가 찾아온 양식장 주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물속에는 드문드문 치어들이 보일 뿐 큰 물고기들은 모두 이 바다를 떠난 상태다. 양식장 그물에 갇혀서 먼 바다로 도망가지 못한 물고기들은 모두 변을 당했다. 용케 살아남은 우럭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물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이대로라면 곧 숨이 끊어질 것이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바다의 재앙은 인간에게도 재앙이다. 적조에 약해 제일 먼저 죽은 양식어종인 방어.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면서 바다 위에서는 적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적조와 싸우려는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는 황토살포다. 황토는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과 함께 물속에 가라앉는다. 황토의 점성이 적조 생물을 흡착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황토를 뿌린 지역에서는 적조 플랑크톤이 줄어든다. 황토를 뿌린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바닥에는 황토 덩어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적조를 피해 이곳에 몸을 숨긴 복섬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황토는 해조리를 뒤덮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황토가 광합성을 방해해 수중 생태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안을 벗어난 지역. 그러나 적조는 여전하다. 적조는 수심 5m 내외의 바다 표면에서 띠를 이룬다. 그 아래 수심 10m 지점. 적조 영향권에서 벗어난 한떼의 물고기를 만났다. 맑은 바다로 이동하는 것은 물고기의 본능이다. 우럭도 발견됐다. 온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아 천신만고 끝에 양식장에서 탈출했음이 분명하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적조를 피해 이곳 먼 바다까지 도망온 것이다. 오염된 바다를 피해 먼 바다로 나온 물고기들. 이곳은 적조가 끝날 때까지 자리돔을 비롯한 물고기들의 새로운 은신처다.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예차해선, 적조 감시선이다. 적조 발생 해역을 돌며 바닷물을 채취한다. 적조 밀도와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은 무엇일까? 채취한 바닷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좀 누를까요? 잠깐만 있다가. 예예. 눌러야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눔이다. 코클로디눔은 수온이 23도 이상일 때 폭발적으로 증식해 하루 만에 2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대구 생물들 한 구분해 보는 것 같다면 크게 이 규조류와 편조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조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들이 약 한 10가지 종류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편조류는 약 30여가지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요 코클로디늄은 요 편조류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요 코클로디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머리를 치사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코클로디눔 자체에는 독성이 없다. 그런데 왜 물고기가 죽는 것일까? 물고기가 적조에 얼마나 견디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코클로디눔 만개체가 녹아있는 적조경보 상태의 바닷물, 여기에 참돔을 넣었다. 한 시간이 경과하자 참돔의 호흡이 둔해졌다. 최고다. 2시간 후 참돔은 끝내 죽고 말았다. 물고기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 현미경으로 살펴본 나가미에서 적조균인 코클로디눔이 발견됐다. 아가미에 붙은 코클로디눔이 물고기의 호흡을 방해한 것이다. 물속의 코클로디눔은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서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그 결과 물고기는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최근 그 수가 증가하는 적조생물 가운데 유독성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간으로 들어가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연중 적조가 발생하는 마산항. 마산항은 오염된 항구의 전형이다. 바다의 어구는 물론 생활 쓰레기까지 항구는 쓰레기장을 가깝게 한다. 육지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마저 바다에 그대로 흘러든다. 마산의 대표 하천인 봉암천은 죽어가는 강이다. 공장과 가정에서 나온 모든 하수가 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든다. 오폐수에는 적조생물의 먹이가 되는 질소인이 들어있다. 오염된 바다는 적조를 부른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물속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온갖 오염물질로 썩어있는 바다는 악취가 진동한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다. 마산항으로 흘러드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하수 처리장. 그러나 하수 처리장은 있으나 마나다.
오페스는 처리가 전혀 안 된 채 그냥 머물다 나갈 뿐이다. 3단계의 정화처리 시설 가운데 초보적인 침전만 거쳐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적조의 먹이가 되는 질소와 인이 그대로 방해되는 것이다. 하수를 배출하는 파이프, 엉뚱하게도 산 쪽으로 나 있다. 하수 배출구는 산 너머 바닷속에 감춰져 있다. 최종 배출구를 찾아보기로 했다. 바닷속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다. 어렵게 찾은 하수 배출구. 하수 찌꺼기가 연신 쏟아져 나오는 배출구는 온갖 오물로 범벅이 돼 있다. 처리 과정을 거친 하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결국 육지에서 흘러나온 하수는 바다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하수 배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염물질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부화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모조류 같은 이런 생물들이 대량으로 증식하기 쉽고, 그 중에서 독소를 가진 이런 식물성 부유생물 같은 경우에 항구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부산. 부산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의 하수 처리율은 불과 10%. 항구 오염에 대한 불감증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도 각종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든다. 바닷속은 부유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항구 주변 수중에서는 오염물질이 자주 발견된다. 황산, 낙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선박용 배터리. 바다 오염에 치명적이다. (2002년 8월) 중순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는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 강과 육지의 구분이 없어진 수해 현장. 홍수는 육지의 오염원을 그대로 바다에 유입시켰다. 낙동강가의 저지대로 가장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 이 비료 창고도 수해를 입었다. 질소와 인이 주성분인 비료도 이번 홍수로 대부분 녹아버렸다. 물에 녹은 비료는 물을 오염시킨다. 사료도 모두 떠내려갔다. 이곳을 거쳐 결국 바다로 흘러든다. 가축 축사의 오물도 마찬가지다. 수마가 핥히고 간 뒤 텅 비어버린 축사. 축사의 오물도 온데간데 없다. 모두 한꺼번에 낙동강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낙동강 물이 최종적으로 바다와 만나는 낙동강 하구.
부산 앞바다에 흘러든 오염물질이 길게 띠를 이루고 있다. 경남 통영. 이것은 남해안의 대표적인 양식어장이다. 어리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은 물론 굴, 해삼, 멍게 같은 수화식 양식장이 밀집해 있다. 양식장도 적조 발생의 한 원인이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를 대량 사육한다. 물고기는 사료를 먹고 자란다. 문제는 과다 함량의 사료다. 사료 가운데 상당량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는다. 가두리 양식장 아래 바닥은 사료로 뒤덮여 있다. 사료는 부영양화의 원인이다. 바닥에 떨어져 부패되는 동안 바다는 오염된다. 심한 경우 양식장 아래 바닥은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백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바닥의 퇴적물 두께는 무려 180cm, 어른 키를 넘는 높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양식장 안.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물은 오염에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불가사리뿐이다. 거제 앞바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청정해역이다. 여기서 나는 굴은 미국 식품안전청 FDA의 승인을 받고 전량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이 굴 양식장에도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 굴이 붙어 있어야 할 양식줄에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붙어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굴도 속이 텅 비어있다. 폐사한 것이다. 굴 양식줄에 붙어있는 청각에는 하얀 물질이 뒤덮여 있다. 해면류다. 해면류는 청각뿐 아니라 굴 껍질을 감싸서 산소 공급을 막아 굴도 폐사시킨다. 해면류는 오염된 바다에 있는 영양염류를 먹고 산다. 해면류의 출현은 굴 양식장 주변이 오염됐다는 증거다. 바닥에는 굴 껍질이 가득 쌓여 있다. 어민들이 버린 것이다. 썩은 굴이 해면류를 불러들였다. 청정한 환경 덕분에 미국 FDA 공인을 받아 전량 수출해온 굴 양식장.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민들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오염된 바다는 해면류와 적조를 불러들이고 있다.
불수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예전 같으면 속이 꽉 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굴이 더 많다. 지금 벌어진 게 다 좋은 겁니까? 바다 오염의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뭐 대책이랄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막막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뭐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바다 위에 촘촘하게 들어선 양식장. 이제 어장 휴식 연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될 만큼 양식장 문제는 심각해졌다. 결국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나는 양식장 문제를 어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 어장들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장을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좀 간격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민들도 그 시설량을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말고 좀 넓게 시설해가지고 먹이 생물이 적정하게 그 섭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양식장뿐만이 아니다. 멸치털이로 유명한 미저항은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항구 어디나 멸치 비늘로 덮개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무분별한 멸치털이가 미저항의 심각한 오염원이 됐다. 하면서 가서 이 객겹이 이 서로 저끼리 기름이 되는 게 붙어 갖고 예전에는 우리 다 수심이 장 깊고 물도 깨끗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어릴 때 요 뭐 물속에 이제 오래 자는 청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뜯어먹고 해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도 없고 애들도 요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언제부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유자망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멸치로 인한 오염 피해는 바닷속도 예외가 아니다. 어군 탐지기에서 붉은색을 띠는 멸치 비늘 퇴적층, 일명 멸치 무덤이다. 이게 지금 이제 멸치 무덤, 멸치탐 자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6m. 바닥은 마치 낙엽에 쌓이듯 멸치 비늘로 꽉 차 있다. (2m) 두께의 멸치 비늘 퇴적층은 파도도 씻어내지 못했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멸치잡이 철이되면 70여 척의 멸치잡이 되는 항구에서 그물을 탄다. 이때 그물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는 모두 바다에 버려진다. 멸치잡이가 늘어나면서 가속화된 미저항의 오염. 멸치 비늘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어민들은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침전물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스가 오고 가스가 이렇게 전 항구에다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저층은 바다층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들 주민이 볼 때는 준설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바닷속에 쌓여있는 퇴적층은 어떤 상태일까? 퇴적층을 채취해서 물을 걸렀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찌꺼기는 뻘이 아니다. 퇴적물은 모두 썩은 비늘 찌꺼기다. 멸치 비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비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멸치 퇴적층에서 발견된 생명체는 얼굴 개치렁이와 실타래 개치렁이 단 2종. 오염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오염지 표종이다. 해마다 미저항을 덮치는 적조.
미주왕을 붉게 물들인 적조는 어민들의 무리한 어업이 불러들인 자연의 경고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바다는 일방적인 이용 대상이었다. 그동안 바다는 오염으로 멍들어 왔고 적조는 그 고통의 표현인 것이다. 2002년 8월 2일, 올해도 고흥반도 외나로도 앞바다에서 최초로 적조가 발생했다. 해마다 이 일대에서 적조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수 고흥 주변 해역은 진도 냉수대와 그리고 남해 연안수 그리고 대마 난류수가 접하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는 해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클루디늄 유해적조가 주로 이곳에서 최초 발생하게 됩니다.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은 언제나 바닷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먹이와 온도다. 수온이 낮을 때 적조 생물은 잠자는 상태다. 그러나 오염된 해역에서 수온이 올라가고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공급되면 적조 생물은 발아하면서 대량 번식한다. 잠자는 적조 생물은 우리나라 남해안 전역에 분포한다. 사계절 적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중 적조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조와의 전쟁은 역부족이다.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양식하는 한 양식장. 바닷물이 유입되는 호스는 적조 경보장치에 연결돼 적조가 발생하면 신호를 보내 어민들이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경보 상태가 며칠간 계속될 경우 경보기 역시 적조 앞에 속수무책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완벽한 적조 퇴치법은 없다.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이 황토다. 군인들까지 적조와의 전쟁에 나섰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황토 수송작전. 바다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지금까지 바다에 뿌려진 황토는 수백만 톤. 그러나 황토 살포에도 적조는 수그러들 줄 모른다. 적은 양의 황토로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기계가 개발되고 있다. 해수 전기 분해를 이용한 황토 살포도 그중 하나다. 바닷물을 전기 분해한 물에 황토를 희석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한 황토 입자의 흡착력이 좋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더 나은 효과를 위해 황토를 가공하는 연구도 불가능하다. 경상대 김성재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가장 효과가 빠른 적조 구제 방법을 실험해봤다.
김 교수팀은 황토에 굴껍질 가루를 섞은 황토물을 넣었다. 젖어주겠습니다. 적조 생물을 흡착한 황토 부유물이 육안으로도 보인다. 황토 분말을 사용한 것보다 바닷물의 상태가 빨리 회복된다. 5분이 경과하자 황토에 굴껍질을 넣은 수조의 물이 가장 깨끗해졌다. 생황토를 살포하는 것은 황토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적조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비경제적이고, 또한 생황토를 바다에다가 살포함으로써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반드시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장에서는 물고기의 산소 호흡기에 해당하는 흡기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대에 2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가두리마다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황토 살포든 토끼조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적조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전된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양식장 개발하고 연안 지역을 개발하고 결국 그 결과물로서 적조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정말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편의대로 이용하고 개발해온 바다. 적조는 인간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일본 혼슈와 시고쿠 사이에 있는 세토나이카이. 중공업 단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일본의 다도해라 불리는 곳이다. 양식장 밀집 지역인 세도나이카이는 과거 일본 최대의 적조 바다였다. 어민들은 해마다 수천만 마리가 폐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30년) 전에 설립된 카가와현의 적조연구소. 이곳에는 적조 피해의 원인이 된 플랑크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돼 있다. 1970年ですね。ちょっと香川で起こる2年前に広島でシャトネラで被害を起こしたもの。 1972년 사상 최악의 적조를 경험한 어민들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들은 적조의 원인이 바다 오염이라고 결정지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바다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세토나이카의 환경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오염을 최소화하는 목표치를 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총량을 정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별법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연간 철강 100만 톤을 생산하는 고베 제철소. 이것은 오페수 자체 정화 시설을 가지고 있다. 법이 시행될 초기에는 공장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장주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오폐수는 먹는 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 今排水としては全体として1日あたり2500トンの水は出てございますが、そのうちの約1000トンをリサイクルして回収して別の装置で使ってございます。 적조를 막기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적조 연구기관인 추고쿠 수산연구소. 여기에는 길이 230m의 모형이 있다. 1973년 특별법과 함께 만들어진 이 모형은 세토나이카이를 2000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이것은 세토나이카이 해류의 움직임은 물론 오염 상태와 오염원의 근원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そういう拡散広がり拡散の研究がですね、実際には瀬戸内海のいろんな環境問題を検討する審議会のデータとしてバックデータとして、使われていると。でそれが例えばいろんな規制をする場合の根拠になる。 중앙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가정집. 이런 집에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정용 하수처리 시설조차도 유기물인 질소와인을 제거해 한 방울의 오폐수도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들의 철저한 하수 관리는 적조의 대명사였던 세토나이카이를 살렸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오염을 앓았던 우라카와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바다 오염은 옛말이 됐다. 항구 안에서도 물고기를 키울 정도로 바다가 맑아졌다. 항구 안에 있는 양식장에는 너추리를 양식하고 있다. 항구에서 고기를 키울 정도로 바다를 맑게 만든 비결은 바로 하수처리 시설에 있다. 우라카와 하수처리장. 인구 16,000명이 사는 우라카와시에서 나오는 하수는 100% 이곳 폐수처리장으로 모인다. 이곳의 하수처리는 완벽하다. 미생물 발효법으로 모든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분해한다. 하수를 정화해서 바다로 흘려버리는 방류구. 방류구 물의 수질을 살펴봤다. 방류구 수질은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 1ppm을 자랑하는 1급수다. 수돗물과 다름없다. 이렇게 철저한 하수 관리는 오염된 바다를 다시 살려냈다. 漁業生産活動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し、さらには、取れる魚の付加価値につきましても心配され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当然にして、その月は住民に返ってくるわけでございますから、この下水道処理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町の重点施策として進め。 깨끗해진 항구의 바닷물은 어민들에게 다시 그 혜택이 돌아온다. 이곳 사람들은 먼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을 육상에 있는 축양장에 보관한다. 항구에서 퍼올린 깨끗한 물로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한 다음 가격이 높을 때 출하시킨다. 바다가 오염됐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바다를 살려낸 지금 깨끗한 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으로 불리던 한려수도. 이 바다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육지에서 흘려보낸 오폐수, 바다를 병들게 하는 과밀 양식장,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조. 이대로라면 적조는 매년 되풀이된다. 바다의 분노 적조. 적조를 막는 방법,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